되고요. 여기는 전체 체계 개괄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은 그 복지국가가 왜 생겨났을까에 대한 탄생의 그런 역사적 접근이라든지 인간 본질의 관점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할게요.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1.1.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이 단락에서는 그 복지국가가 탄생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 접근을,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 복지국가 탄생의 기본 배경. 탄생하기까지 기본 배경을 먼저 얘기 드리면, 1760년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산업화되었죠. 그 이후로 노동자는 농촌의 대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도시로 홀로 이주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실업의 위험도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요. 때문에 그 가족 간의 문제 그 해결이라든가 분담이 불가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의 그 개인의 삶이 되게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서 체제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동요를 하는 거죠. 특히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이런 움직임이 되게 활발했는데요. 노동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독일 사회민주당 3인당이 창당됐고 의회에 진출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이 되게 위태롭게 되죠. 그런 배경을 계기로 독일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노동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합니다. 이후에 1883년에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84년에 산재보험, 89년에 공적연금을 실시를 하죠. 근데 이 독일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영국에서 구빈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구빈법과 사회보험, 복지국가와는 조금 구별을 하자는 의미에서 구빈법과의 차이를 두는데요. 이 구빈법은 1601년 영국에서 체계적인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구빈법이 있었지만, 이거는 되게 사후적이고 되게 소극적인 가난 구제정책에 그쳤기 때문에 이 사례는 복지국가의 탄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최초의 복지국가는 독일이고, 독일 보험은 이런 구빈법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에서는 그 복지국가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간 본질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간의 한계를 바탕으로 한 이유죠. 첫 번째는 인간이 원래 되게 근시안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예측하기 불가능하죠. 특히 개인은 수명이 예측하기 불가능한데 반면 공동체는 평균 수명이 예측이 가능하죠.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관찰 가능 대상을 늘리면 개인의 특성은 소멸되고 그 집단의 특성, 평균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연금제도가 설계 가능하죠. 세 번째 이유는 장기적 예측이 필요하거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역선택이라는 게 그거죠. 더 보험 수급을 많이 할 것 같은 더 아픈 사람이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게 되면 보험 상품이 민간에선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인데요. 1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을 약간 큰 줄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2.1에서는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서 복지국가 운영을 지탱하는 철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이 아마 이걸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쓰신 글 같았어요. 그 철학은 존 롤즈의 정의의 원칙인데요. 이건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발적 계약으로 만든 원칙인데,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국가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에 적용할 것인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 운영 원리인데요. 그 무지의 장막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자유의 원칙,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인데요. 자유 원칙에서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서는 내가 다음 세상에 운이 나쁘면 정말 몸이 아주 불편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힘든 집안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부가부가 배분되게,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한테 많이 부과되고 좀 덜 수혜자한테 조금 덜 부과되는 이렇게 차등을 둬서 분배를 하자는 거에 동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등의 원칙과 관련해서 복지국가와 누진세랑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뭐가 걱정해요? 지금 너무 빠른가요? 네, 괜찮아요. 딱 좋아요. 빠르긴 한데 많이 빠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점을 위해서는 복지국가는 놀고 먹는가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 복지국가 정책의 큰 줄기들을 큰 대전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국가는 절대 놀고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웨덴 고용률이 한국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복지국가 정책의 대전제가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노동활동을 무조건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지국가라고 해서 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복지국가 정책의 양대 목표가 완전 고용과 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고용을 시키되 이렇게 고용을 시키려고 해도 안 시켜지는 어쩔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빠졌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어떻게든 노동에 복귀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대 목표를 기준으로 근로 연령대랑 비근로 연령대를 아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 가능한 연령대에서는 무조건 어떻게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 시기에 그 주어지는 복지는 약간 되게 조건부, 단기적 일시적, 웬만하면 일을 하게 하고 어쩌다가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만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급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급여 받는 기간도 제한돼 있고, 구직활동 안 하면 급여가 중단되고,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는 1년간만 지급을 하고 더 이상은 안 주고, 그리고 비근로 연령대는 이들은 노동을 못한다라고 전제하고 어떻게든 이들에 대해서는 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죠. 뭐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고, 그래서 이들은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해주는 거죠. 연금이랑 장애인 수당에서는 사망 시까지 지급을 하고, 아동 수당에서는 아동이 때까지 무조건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 웬만하면 일을 하도록 하고 못할 경우에만 이 정도로 주되 일하는 것만큼보다는 덜 주는 거죠.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근로장려세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근로장려세는 저소득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세금을 걷지 않고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어떻게든 계속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푸시를 하는 거죠. 실업을 막고 실업자를 노동에 복귀시키기 위해 고안한 것인데, 국가가 직업훈련도 시키고 주거 발전도 해주고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2.3은 이러한 그 복지국가의 그런 기본 배경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책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쌍거로 1, 2, 3, 4, 5가 있어요. 여기 뭐 정상적인 소득활동 중 사회적 위험에 의해 소득이 상실될 경우, 이게 첫 번째고, 이런 경우에는 뭐 소득이 상실됐으니까 산업재해수당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제공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그래 지출이 늘만하다 이렇게 용인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출이 급증할 때, 실직소득이 감소할 때 제공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보건소 의료서비스 등 뭐 아동수당 등이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고 소득 불충분으로 인한 워킹푸어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도와주되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경우는 이때도 되게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뭐 이런 정책들이 있는 거고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복지제도를 나눈 거는 급여의 형태에 따라 나눈 건데요. 어떻게 돈을 주냐, 어떻게 지급을 하냐는 거죠. 부분은 현금이 있고 현물이 있고 바우처가 있습니다. 현금은 말 그대로 정말 현금을 꽂아주는 거죠. 뭐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점은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돈을 꽂아주기 때문에 설령 뭐 내가 유족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 그 돈을 받았다라고, 혹은 뭐 출산 육아 급여로 그걸 받았다라고 해도 꼭 출산 육아에 쓸 필요 없이 그냥 뭐 관련 없는데 써도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돈을 그냥 꽂아주니까 그냥 관료제 비용이 적게 되는 거고, 대신 그 필요에 한데 쓰이기보단 다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남용.
그리고 현물로 주는 건 정말 그 실제 그 필요한 그 물품을 직접 지급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라든지 주택급여, 정말 주택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육아용품을 직접 사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목표로 한 그걸 달성하기는 되게 쉬운 반면 수혜자의 선택폭과 자율성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관료제의 비용이 크죠. 정말 직접 그 물건을 구매를 해서 사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그 장점을 보완을 해서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히 보육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보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술, 담배는 제외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용도를 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원에 따라서 이것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재정이랑 사회보험료를 일반 재정으로 걷는 것과 사회보험료로 걷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세금은 뭐 소득세나 법인세 뭐 이런 일반 세금이고 사회보험료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보험료로 받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재정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나 사회수당이나 공공구조나 뭐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일반 재정으로 받은 돈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정말 4대 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등이 이것에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2장이고요. 3장은 한국의 그 복지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일단은 결론적으로 너무 작은 규모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작은 규모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3.1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이라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7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이렇게 사회복지 성장 속도를 비교를 하는데요. 그 정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고령화 요인을 배제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71페이지 보시면 X축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쓰이는 총 지출을 말해요.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보장급여 관대성이라고 해서 되게 말이 어려운데 이 용어가 40대 노동자가 실업 혹은 장애 퇴직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받는 복지급여가 그 이전에 소득을 받던 것의 몇 % 정도를 보장해 주는지 그건데요. 둘 다 우리나라는 낮죠. 그래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나라는 사대보험인도 있고 노인 장기보험도 있고 공부욕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지출도 낮고 관대성도 낮은가? 라고 하면 X축이 낮은 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은 아직 공보육 대상자 수가 적어서 아직 저출생이 조금 확인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고령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요양 서비스 수요가 또 적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아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이 좀 적다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는 되게 중요한 요인은 사회 서비스 수준이 일단 낮다는 거죠. 일단 공보육의 1인당 지출액이 적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지출되는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 고용 서비스 담당 인력도 적고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Y축 근거 이 소득 대체율이 낮은 건 그냥 이거는 정말 낮은 거예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60%를 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이고 육아휴직급여는 40%밖에 안 되고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기존에 받던 임금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목표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이게 못 미치죠 거의. 그리고 공공구조도 수령 조건이 까다롭고 이런 조건들 때문에 둘 다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 수준이 작은 거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 이유 분석을 할 때 서구의 복지 국가가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발전을 했는가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업화 논리와 수출 제한 산업화인데 산업화 논리는 이게 가장 오래된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일단 산업화는 진행됐죠. 근데 이 산업화의 명암이 있는 거죠. 앞에서 그 독일 사례에서 말했듯이 산업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개인이 많아져서 결국 복지제도가 필요해서 탄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업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대가 되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복지국가가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에 따른 우리나라는 일단 산업화가 진행됐으니까 복지국가가 되게 큰 복지국가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화를 했지만 국가주도 산업화였고 또 수출 진양 산업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임금 인상을 억제를 했죠. 그리고 노동운동도 억압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임금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기 수가 없었고 늦었고 그래서 감세를 해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 자원론인데요. 이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임금 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클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이론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이론에 비추어서 우리나라가 이 저복지 국가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일단 10%밖에 안 되고 반면 유럽은 30%, 북유럽은 60%죠. 그리고 좌파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은 전국 노조 혹은 산업별 노조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기업과 관련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하지만 전국적인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쟁점화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와 선거 경쟁론인데요. 이 이론은 그 민주주의 하에서는 복지정책 기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복지제도가 발전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복지제도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복지정책이 어렵고 쉽고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뭐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우죠. 복지국가가 되게 복지정책이 쉬운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소선구제에 기반한 다수대표제 그러니까 지역구 현안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민 관련 복지제도를 이슈하는 힘든 거고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징세에 되게 민감하죠. 징세가 되지 않으면 또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북유럽은 우리와 달리 비례대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민 상대로 정책 공약을 내세울 요인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의원제역제를 하게 되면 뭐 대통령제에 비해서 의원 그 일부 위성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하죠. 복지 정책을 내놓기가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는 국가론인데요. 이 이론은 잘 정비된 국가 관료제 존재 여부랑 관료제 이념과 정책 선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복지국가가 큰 복지인지 작은 복지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 관료제 존재 여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있었지만 독일에서 복지제도가 시작됐죠. 이때 이 이유가 영국보다는 독일이 관료제의 힘이 컸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미국과 유럽 중에 미국은 복지제도가 잘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연방제가 되게 약하죠. 이렇게 주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보다 유럽이 더 복지제도가 강하다. 이 1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관료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또 2번은 국가 관료의 이념 및 정책적 선호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부처랑 사회부처 중에 경제부처가 더 우세죠. 그리고 경제부처가 사회부처에 비해서 성장이 더 우선이고 복지에는 조금 더 덜 치중한다고 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